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신현순 교수입니다. 본 동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서 동국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데이터 분석 기초 강의의 강의 소개 부분입니다. 내용은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강의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강의 중에 그 실습 과정이 좀 포함이 되는데 실습 과정에서 활용하게 될 개발 환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데이터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어요. 데이터는 뭘까요? 구글 같은데 치면 사전적인 정의로는 데이터.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그 바탕이 되는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란 어떤 특정 현상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통계입니다.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또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특정 상황이나 문맥에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온도 데이터다. 뭐 어떤 수치적으로 표현된 데이터가 많을 텐데요. 그거는 어떤 날씨 정보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 숫자 자체가. 우선은 이제 데이터들은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수집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많은 데이터는 어떤 맥락과 구조를 부여해야지만 정보로 만들어지고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맥락과 구조를 부여해서 정보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수집된 데이터가 수집되고 나면 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검토와 정리가 끝나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 있는 패턴이나 정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패턴이나 정보를 끄집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어떤 통찰을 발견을 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거나 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데이터 안에서 숨겨져 있는 패턴이나 데이터 간의 서로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숨겨져 있는 정보를 발견한다든지 또 이런 정보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원인을 명확하게 안다고 하면 올바른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발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이런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또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받는 그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들이 모이고 연결되면서 어떤 특정한 패턴,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트렌드를 읽고 미래에 대비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결합함으로써 점점 더 그 가치를 높여가는 것, 이것이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고 하는 매일매일 하는 일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총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그 안에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기 좋은 형태로 시각화하는, 이렇게 5가지 과정을 진행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의 이해라는 부분들은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말한 것들은 당면한 과제, 향후 향상하고자 하는 영역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 어떤 화장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가장 많은가, 또는 어떤 요일에 매출이 가장 높은가, 그다음 특정 상품의 재고는 언제쯤 보충하는 것이 좋겠는가 등의 문제들을 정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관계된 여러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정의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가 정의가 된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수집.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수집을 해야 되겠죠. 이때 데이터는 그 매장의 CCTV 영상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판매 기록 또는 재고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고객들의 피드백,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특히 더 고객들의 피드백을 온라인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는 분석에 적합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모아진 데이터들은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집한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부 데이터는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죠. 또 잘못 입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게 변환하는 과정이 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통계값을 확인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또 데이터 안에 숨겨진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래프나 차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값, 편차 이런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한 패턴을 찾거나 미래의 판매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적인 모델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 같은 걸 사용을 하면 미래의 매출 추세를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보고용 데이터 시각화 단계를 거쳐서 보고용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그래프나 차트, 도표 등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좀 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절차들을 따르고 나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의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을 개선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종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의 조건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단계입니다. 요구사항 이해 과정들을 살펴보면 먼저 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목적을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명확히 이런 목적이 분석이 안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에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범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분석할 데이터의 대상은 무엇인지, 얼마만큼의 범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분석하는 기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범위와 대상과 분석 기간 등을 잘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매장에 또는 온라인 매장에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에 판매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분석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이렇게 2년간의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또 이렇게 기간은 딱 정했는데 이 기간 동안 전국 매장에 있는 고객 데이터가 아닌 딱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범위를 좀 정해야 합니다. 정할 때 또 대상,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대상, 예를 들어서 고객의 피드백을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지 수치적인 판매 매출량에 대한 데이터만 분석하면 되는지 이런 범위에 대한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이런 범위를 정한다든지 목표를 이해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입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경영진이나 마케팅 팀이 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운영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자체를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파악이 되어야지만 그 방향에 맞춰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조건들이 다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완벽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시간적인 거, 또 금전적인 예산에 관련된 거,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데이터들이 모두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 데이터의 구성 자체도 어떤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어서 어떠한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그 제약 조건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내야 하는지 이런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필요한데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나 숫자나 오디오, 비디오까지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 출처는 어디이며 또 이미 존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는지 이런 가용성 등도
잘 파악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최종 결과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것이 요구사항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보고할 방법, 또 나중에 뭐 프리젠테이션을 할 건지 문서로만 보고를 할 건지, 또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떤 문서 형태의 보고서만 만들면 되는지, 또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지만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또 분석에 대한 방향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요구사항의 이해가 가장 잘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분석 목표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 정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문제 정의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어떤 범위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분석 과제구나 라는 것들이 파악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수집.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겠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확보하는 과정으로 분석 목표에 맞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수집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데이터의 출처를 파악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데이터는 매출을 관리하는 데이터는 재고를 관리하는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 있구나. 또 사용자들의 피드백, 또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소셜미디어에서 파악을 한다든지 또는 웹 로그를 통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날씨에 대해서, 날씨나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변동을 갖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려고 하면 이미 공공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데서 가져오는 데이터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어떤 텍스트나 숫자 등의 정형적인 데이터인지,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비정형적인 데이터인지, 표나 문서로 정의가 안 되는 거, 이런 비디오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가 필요한지 하는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악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동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설문조사를 직접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겠죠. 또 API를 통해서 모아져 있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뭐 올리브영 같은 매장에 있는 데이터다.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다. 그러면 올리브영 사이트에서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라고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정의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품질이 정말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의미 있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들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비로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들은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원천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되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아직은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 데이터를 정리를 하거나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결측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측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누락된 값을 의미합니다. 이 누락된 값은 의미 없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게 무슨 문제일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그 있어야 될 자리에 데이터가 없으면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락된 값이 포함된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평균값이나 중앙값 등으로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빈자리를 채워 넣기도 하고요. 어떨 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 때는 그렇게 누락된 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 행 자체 또는 그 항목 자체를 아예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는 매우 중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값인데 중복으로 여러 번 수집이 돼서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복된 데이터는 적절하게 제거를 해줘야지만 분석 결과의 왜곡을 줄일 수 있겠죠. 동일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미리 제거를 하는 것이 분석 결과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도 전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적정한 값으로 대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값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령대라고 합시다. 연령대인데 연령대가 300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30대인데 오타를 쳐서 300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한 값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값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값들은 미리미리 잘 정리해줘야 결과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값들을 파악해서 적절한 값으로 변환해 주는 과정이 전처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데이터의 변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환은 어떠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그 값들이 일정한 형식을 유지할 때 적절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한 날짜 정보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날짜 정보를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 월, 일만 할 것인지, 요일까지 포함을 할 것인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한글까지 다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이픈으로 2024년 11월 1일 이런 식으로 하이픈만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날짜 데이터지만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고 적절한 형태로 변환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분석에 있어서 그 오류를 줄인다든지 또는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출처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통합해야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값들의 모임이 돼서 더 정확한 분석을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분석에 적합한 상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지만 데이터 분석을 비로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 궁극적인 목표죠. 이렇게 잘 준비가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는 과정, 이것이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보면 여러 가지 분석 과정들이 있는데,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들 수 있겠습니다. EDA라고 하죠. 기본 통계나 그래프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분포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유사하게 통계 분석을 들 수 있는데요. 변수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예측을 한다거나 하는 통계 분석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모델링이라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거나 통계 모델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거나 또는 가져다 쓰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특정한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만들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쓰는 가설 검정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분석 모델의 성능을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모델 평가 과정까지도 있어야지만 신뢰성 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후에 데이터 분석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단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분석된 데이터를 그래프나 차트, 도표 등으로 좀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이 끝났는데 뭐 줄글로 쫙 쓴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거나 했다면 어떤 그런 임원진들에게 쉬운 어떤 직관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그래프나 차트나 도표 같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목적은 분석 결과를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간 시각화를 통하면 데이터 속의 중요한 패턴이나 인사이트가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상호 간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프가 가장 차트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나 차트가 막대, 선, 파이, 히스토그램, 산점도, 히트맵, 박스플롯, 트리맵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시적인 시각화를 들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적인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개발을 통해서 대시보드 등을 만들어 두면 조금 더 종합적이고 또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좀 더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뭐 지리적인 시각화나 네트워크 시각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패턴이나 관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하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타임라인이나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가정이나 또는 변수들을 적용해 봄으로써 미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과정들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다룰 것이고요. 앞으로 이 강의가 크게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초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요. 데이터 분석 기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판다스나 넘파이, 또 판다스 라이브러리 등을 이해하는 단계인데,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파이썬 활용에 관련된 정보들도 필요해서 파이썬과 이 판다스, 넘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8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과정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과정입니다. 여기도 8회로 구성을 할 건데,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응용하는 과정이라든지 데이터 전처리나 웹 크롤링, 시각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활용 단계입니다. 여기도 8회 강좌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공공 데이터나 소셜미디어, 웹데이터 등을 통해서 그 활용 사례를 살펴보는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 기초 단계로 총 8회 강좌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강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9회차로 되어 있는데 1회차는 강의 소개입니다. 동국대하고 숙명여대에서 각각 촬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회차부터 9회차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툴들을 쓰는 데 있어서 파이썬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될 건데, 그래도 조금 더 복습을 하고 가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조건문, 반복문, 함수, 좀 바뀌었네요. 조건문, 반복문, 함수, 터틀 그래픽 이런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넘파이라든지 판다스 관련된 부분은 숙명여대 심우혁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 환경 소개입니다. 실습은 파이썬 실습을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자원을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활용해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글 콜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쓰던 유사한 환경으로 실습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구글 아이디만 있다면 누구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특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실습을 진행을 하고 예제들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가 있고요. 링크 들어가실 수 있고, 여기 있는 로고는 이런 로고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구글 콜앱을 사용하는 환경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여기 한국어 설명 링크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런 구글 콜앱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만 있으면 됩니다. 구글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고요. 구글 아이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PC 로컬에 이런 환경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전 구글에 검색창에
구글 콜앱 또는 콜앱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콜라보레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는데 이때 여기 새 노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죠. 파란색 네모 안에 플러스 새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노트 또는 영어 버전이면 뉴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콜앱 환경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콜앱 환경을 이용을 해서 파이썬을 실습을 할 때는 파이썬 3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시고 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각각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고 실제 콜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뜨면 맨 위에 이렇게 파일 노트의 이름이 있습니다. Untitled ipynb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하는 실습 내용에 맞게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와 텍스트, 정보들을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텍스트로 쳐넣는 텍스트 셀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플러스 코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셀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셀에 파이썬 코드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실행 버튼이 있어요.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 코드 셀 아래로 그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코딩과 실행을 시키고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짠 프로그램에 어떤 설명을 추가해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코드 셀 안에 주석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텍스트 셀을 추가해서 그 텍스트 셀의 내용들을 설명글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콜앱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겠죠. 그 다음에 이 코드 삽입은 위에도 있지만 이 밑에도 코드 삽입이 있습니다. 또 셀의 환경 설정, 뭐 삭제, 복사, 위치 변경 등의 기능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글 이렇게 창에다가 구글 콜앱 이렇게 치면 아까 봤던 화면에 나와 있던 대로 이렇게 뜨죠. 여기 클릭을 하고 나면 이 화면이 이렇게 저는 블랙을 다크로 환경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화면이 좀 검정색으로 바탕이 되어 있지만 하얗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기 플러스 새 노트를 열면 저는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에디터 창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는 노트 이름은 새 노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노트 이름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첫 노트 실습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ipynb라는 확장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딩을 하려고 하면 코드 셀이 필요한데 이렇게 코드 셀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셀에는 여기다 직접 이제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3 더하기 7 이렇게 하고 얘를 실행시키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렇게 10을 출력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식 말고 다른 뭐 내용을 헬로 월드 쳐볼까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실행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할 때 여기 램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 로컬 컴퓨터의 램 디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글에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램이나 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을 코드 셀을 계속 추가하면서 여러 가지 코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텍스트 셀을 넣으면 여기다가 내용들을 실습 화면 연습 추가 설명 뭐 이렇게 쓴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다 제가 편집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편집한 내용을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끝내고 나오면 화면에 제가 넣은 텍스트들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옮기거나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편집과 실습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